그만 울어라. 아이한텐 좋지 않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2시 박 씨의 전화기가 울렸다. 한강병원 응급실이었다. 그녀의 외아들 재훈이가 교통사고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다. 32살 곧 아버지가 될 예정이었던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수연은 이미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임신 9개월에 큰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창백한 얼굴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의사의 설명은 잔인했다. 강남대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내부장기 손상이라고. 박 씨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새벽 2시에 그곳에 있었냐고.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신이 야근 중이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재훈에게 전화했다고. 재훈이 자신을 데리러 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 순간 박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만삭의 몸으로 야근을 했다고. 새벽에 남편을 불러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수술실 앞이라는 이유로 박 씨는 참았다. 6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재훈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박 씨가 30년을 키운 아들이 하얀 천 아래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박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차가운 말을 던졌다. 그 뱃속의 아이가 정말 재훈의 아이가 맞느냐고. 주변이 조용해졌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는 재훈의 아이가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박 씨는 코웃음을 쳤다. 확실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장례식 사흘 동안 박 씨는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며느리가 물을 따라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며느리가 다가오면 자리를 피했다. 발인 날 수연이 유골함을 안으려 하자 박 씨는 그 손을 뿌리쳤다. 이건 자기 아들이라고 며느리가 안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날 밤 재훈의 방에 홀로 앉은 박 씨는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여자를, 그 뱃속의 아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49제가 다가오던 날 박 씨는 결심했다. 며느리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로. 그날 오후 박 씨는 별채로 찾아가 차갑게 말했다. 짐을 싸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고, 재훈과 함께 살던 곳이라고 말했지만 박 씨는 단호했다. 재훈은 이미 죽었으니 며느리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나 낳으라고 말했다. 수연이 이 아이는 재훈의 아이라고 어머니의 손주라고 애원했지만 박 씨는 비웃었다. 그게 정말 자기네 손주가 맞느냐고. 임신 시기를 따지면 재훈은 출장 중이었다고 공격했다. 수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자신이 증명하겠다고, 원하면 DNA 검사라도 하겠다고 외쳤다. 박 씨는 차갑게 말했다. 좋다고. 그럼 아이 낳자마자 검사부터 하자고. 그때까지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다음 날 아침 박 씨가 별채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은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박 씨는 당황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닐까?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진통이라고. 자칫하면 조산할 수 있다고. 의사의 말에 박 씨는 식은땀을 흘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며느리가 스스로 관리를 못한 거라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박 씨는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남편이 매일 가면서 같이 가자고 했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볼 일이 없다고. 퇴원하던 날 박 씨는 다시 며느리에게 말했다.
몸조리나 잘하라고, 또 그러면 어떡하려고. 수연은 입술을 깨물고 별채로 돌아갔다. 그날 밤 별채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며느리가 태어난 지 이틀 후 박 씨는 수연을 거실로 불렀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수연은 갈 곳이 없다고, 이 아이는 재혼의 아이라고 울먹였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연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다. 딸을 좀 봐달라고, 지금 만삭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가 위험하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박 씨는 냉정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수연은 작은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기 옷, 자신의 옷까지, 재혼의 사진. 박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고개를 돌렸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떠나기 전날 밤 남편이 박 씨에게 물었다. 정말 이럴 거냐고,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냐고. 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맞는 일이라고. 다음 날 아침 수연이 가방을 들고 안채로 왔다. 그녀는 재혼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오빠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기에게 아빠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바로 그때였다. 수연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바닥에 물이 고였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다. 박 씨는 황급히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에 실리면서 수연은 박 씨를 바라봤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발 같이 가달라고 애원했다. 재혼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혼자는 너무 무섭다고. 박 씨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복도에서 5시간을 기다렸다. 분만실에서는 수연의 비명이 간간히 들려왔다. 박 씨는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며느리를 미워했지만 저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자니 가슴이 아팠다. 오후 3시 32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건강한 사내아이라고, 3.2kg이라고. 박 씨는 숨이 멎었다. 사내아이 3.2kg. 재혼과 똑같았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작은 담요에 쌓인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박 씨는 멈춰섰다. 재혼이었다. 30년 전 처음 본 재혼의 얼굴.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기가 눈을 뜨자 박 씨는 확신했다. 그 눈빛이 재혼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박 씨는 고개를 돌렸다. 아직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이 악화되었다.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황달 수치가 높고 호흡이 불안정하다고, 며칠간 관찰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설명했다. 박 씨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았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큐베이터가 보였다. 온갖 선에 연결된 작은 생명. 박 씨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다. 재혼도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었다. 새벽 3시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작고 약한 울음소리. 간호사가 젖병을 물렸다. 아기는 열심히 빨아먹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다. 아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폐렴 의심 증상이 보인다고, 최소 2주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다. 수연은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봤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나흘째 수연이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 앞으로 왔다. 유리창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박 씨는 며느리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이 중얼거렸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기가 이렇게 됐다고.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다. 산모의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박 씨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닷새째,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다. 아기에게 수혈이 필요하다고. 혈액형이 O형인데 보호자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냐고 물었다. 수연은 O형, 남편은 B형이었다. 박 씨만 A형이었다. 박 씨는 망설였다. 자신이 저 아이에게 피를 줘야 한다고? 하지만 수연의 애원하는 눈빛을, 남편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체열이 진행되었다. 붉은 피가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박 씨는 생각했다. 이 피가 저 아기에게 들어가는구나. 재혼을 닮은 저 아기에게. 수혈 후 특별 면회 시간이 있었다. 의사는 수혈한 박 씨가 먼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소독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인큐베이터 옆구리 구멍으로 손을 넣었다.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다. 그 순간 박 씨는 멈췄다. 너무 작고 너무 따뜻한 손. 아기가 박 씨의 손가락을 움켜잡았다. 그 작은 힘에 박 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기는 눈을 뜨고 박 씨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재훈이었다. 박 씨는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였다. 박 씨는 한참을 인큐베이터 앞에 앉아 울었다. 자신이 이 아기를 거부했다는 게, 이 아기의 엄마를 내쫓으려 했다는 게 너무 끔찍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는 며느리를 제대로 봤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 밑은 새까맣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간절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가 재훈을 닮았다고. 손도 눈도 다 재훈이라고.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고. 열흘째 되던 날 박 씨는 수연에게 또 다른 말을 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혼자 키우지 말고 같이 살자고.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박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2주가 지났다. 아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는 일주일 후면 퇴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혈이 필요했다. 박 씨가 다시 체열실로 향했다. 수혈이 끝나고 박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다. 자신의 피가 튜브를 통해 아기에게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저 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1시간 후 간호사가 나왔다. 아기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수혈이 잘 됐다고.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중환자실 안에서 아기를 직접 안았을 때 박 씨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기의 작은 체온이, 작은 심장 박동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 아기는 자신의 손주였다. 재훈의 아들이었다. 박 씨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다고. 아기는 박 씨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다. 자기 아이를 걱정하는 엄마의 눈빛이었다. 박 씨는 말했다. 아기가 재훈을 닮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박 씨는 남편에게 고백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수연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남편은 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이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재훈의 죽음이 며느리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도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지. 잠들기 전 박 씨는 재훈의 사진을 꺼내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며느리를 탓한 건 사실 자기 자신을 탓하기 싫어서였다는 것을. 재훈을 지키지 못한 엄마로서의 죄책감을 며느리에게 전가시킨 것이었다는 것을. 아기가 태어나기 이틀 전 박 씨는 수연과 단둘이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았다. 3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박 씨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도 과거에 아들을 잃어봤다고. 재혼 전에 첫째 아들 재영이가 있었다고. 재영은 100일 때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때 자신도 미쳤었다고. 2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래서 재훈에게 더 집착했다고. 재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재훈도 결국 떠났다고.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떠났다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씨는 고백했다. 수연을 미워한 건 사실 자신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또 아이를 잃을까봐 재훈도 잃었는데 재훈의 아들까지 잃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며느리를 밀어낸 것이라고. 수연은 박 씨의 손을 잡았다. 자신도 몰랐다고,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안고 울었다. 한참 후 박 씨가 물었다. 수연은 그날 왜 야근을 했느냐고. 수연은 대답했다. 재훈의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했다고. 아기 태어나기 전에 빚을 갚고 싶었다고. 그날이 마지막 야근이었다고. 수연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 악몽을 꾼다고. 재훈이 왜 자기를 불렀냐고 묻는 꿈을 꾼다고 울먹였다. 박 씨는 수연의 어깨를 잡았다. 수연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사고였다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재훈은 수연을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다시 안고 울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눈물이었다. 다음 날 의사가 말했다. 아기가 내일 퇴원 가능하다고. 박 씨와 수연은 손을 꽉 잡고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수연이 박 씨에게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박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준이라고. 김민준. 민첩하고 준수하게 자라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재영이 형이랑 재훈이 아빠가 같이 지켜줄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좋다고, 정말 좋다고 말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재훈의 영정 앞에 섰다. 손주 이름이 민준이라고 할머니가 지었다고 말했다. 재영이 형이랑 같이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영정 사진 속 재훈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 씨는 그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다.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수연이 민준을 안고 병원 현관에 섰다. 박 씨는 며느리 옆에서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씨는 말했다. 별채 말고 안채로 들어오라고, 같이 살자고.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자신들이 돕겠다고 말했다. 집에 도착해서 박 씨는 재훈의 방문을 열었다. 32년간 재훈이 쓰던 방이었다. 박 씨는 수연에게 말했다. 이 방을 민준이 방으로 쓰자고. 여기가 제일 햇볕이 잘 든다고. 수연이 재훈의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씨는 심호흡을 했다. 정리하자고, 민준이가 클 테니까. 하지만 천천히 하자고 말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밤에 울면 박 씨가 일어나서 달랬다. 수연이 수유하면 박 씨가 옆에서 물을 따라줬다. 남편은 매일 아침 민준을 안고 창밖을 보여줬다. 2달이 지났다. 민준은 무럭무럭 자랐다. 웃을 때는 재훈을 닮았고 울 때는 수연을 닮았다. 100일날 재훈의 영정 앞에 100일상을 차렸다. 민준을 한복 입혀 사진을 찍었다. 박 씨는 재훈에게 말했다. 손주가 100일이 됐다고, 참 잘생겼다고, 아빠를 닮았다고. 민준을 재훈의 영정 앞에 앉혔다. 민준은 아빠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웃었다. 활짝?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재훈에게 말했다. 아들이 이렇게 컸다고. 100일상을 치르고 며칠 후 가족 모두 재훈의 산소에 갔다. 수연이 민준을 안고 재훈의 묘 앞에 섰다. 100일 됐다고 아빠한테 인사시킨다고 말했다. 박 씨도 무릎을 꿇었다. 손주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3달이 더 지났다. 민준은 목을 가누고 옹알이를 했다. 박 씨는 민준이 할머니라고 따라하라고 가르쳤다. 민준은 박 씨를 빤히 보다가 웃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느 날 수연이 직장 복귀 이야기를 꺼냈다. 다음 달부터 반나절만 근무하겠다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자신이 보겠다고 말했다. 6개월이 지났다. 민준은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했다. 박 씨는 민준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다. 어느 날 수연이 박 씨에게 소개팅 제안이 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씨는 놀라지 않았다. 만나보라고 했다. 수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고 왔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민준도 같이 키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좋은 사람이면 계속 만나보라고 말했다. 그날 밤 박 씨는 재훈의 영정 앞에 섰다. 수연이 새 사람을 만났다고, 자신은 수연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년이 지났다. 민준의 돌잔치 날이었다. 작은 돌잔치를 열었다. 수연의 남자친구도 왔다. 그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민준을 보는 눈빛도 다정했다. 돌잡이 시간, 민준은 여러 물건 중에 재훈의 사진을 집었다. 자리가 조용해졌다. 수연이 눈물을 흘렸다. 박 씨도 울었다. 민준은 아빠 사진을 들고 말했다. 아빠. 그것이 민준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를 민준은 그렇게 불렀다. 돌잔치가 끝나고 박 씨와 수연은 민준을 안고 재훈의 영정 앞에 섰다. 수연이 재훈에게 말했다. 아들이 돌이 됐다고, 이렇게 컸다고. 박 씨도 말했다. 손주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민준이 아빠 사진을 영정에 대고 말했다. 아빠. 박 씨는 민준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재훈은 떠났지만 재훈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다. 민준을 통해서, 수연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또 왔다. 벚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했다. 재훈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었다. 살아있고 사랑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민준이 박 씨의 품에서 웃었다. 재훈을 닮은 그 미소로. 박 씨는 민준을 꼭 안으며 속삭였다. 할머니가 지켜주겠다고, 아빠 대신 꼭 지켜주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었다. 재훈은 민준의 미소 속에서, 수연의 강인함 속에서, 박 씨의 용서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